자,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7월 6일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매주마다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며칠 전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거기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몇 개월 동안 해왔던 얘기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예상대로 역전세랑과 관련된 그런 대책도 또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또 분위기가 슬금슬금 바뀌고 있죠.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동안 들어왔던 저희 라이브 인원에 비해서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었어요. 물론 가장 조회가 잘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제가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인원과 지난주의 인원이 조금은 달랐죠. 물론 이제 단순히 한 주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예상과는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상승장이든 시장이 하락장이든 또는 침체장이 오래되든 중요한 거는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본인들이 회사 활동하시고 사회적 활동을 하시면서 끊기지 않게 몇 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바뀌고 있네 정도는 해보시는 게 맞다. 어차피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요.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도망가 놓고서 지금 조금 괜찮다니까 다시 와가지고 어디 뭐 할 데 없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마디로 좀 강하게 표현하자 보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도박 중독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단기간에 보면서 뭔가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박으로 해서 한탕을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6주대 오른다. 사실 6주가 아니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던 부분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 30% 심지어는 50% 정도까지도 떨어진 곳이 있다라고 했던 곳들이 어느 정도 메워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6주째 올랐다.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반등장이 확실히 맞고요. 반등장 가운데서 이것을 반등장 초반이라고 해야 될지 반등장 중후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데드캣 바운스로 진행되는 과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또 겁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오히려 확률상 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번 풀어보고요. 혹시 제가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도 해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국 아파트 가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일 때는 리스크를 조심하고요. 하락장일 때는 기회를 준비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땐 또다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는 없나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반기 하락 전말 확 줄었다. 10명 중 4명 집값, 보합, 점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아직도
여전히 도박 중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시장 전망을 했을 때 상승장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분위기가 어땠느냐? 별로 좋지 않았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리고 전문가들마저도 이렇게 갑니다. 직전의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서 시장을 예단을 하거나 예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락을 전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고 여기에 덩달아서 몇몇 말도 안 되는 지식 한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이 폭락론을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지만 제가 그때는 분명히 유사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반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길게는 지금 반등을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늦게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는 한 2, 3개월 정도의 반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락 전망이 확 줄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전망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참고만 해야 될 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중에 혹시라도 위험성이 나타났을 때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집값 바닥론 확산되고요. 미분양 3개월째 감소됩니다. 분양 물량은 반토막 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분양가도 오르고 있죠. 미분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월 말에 미분양 발표가 나오고 있죠. 부동산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미분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누구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등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는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 왜? 지금 반등장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죠. 상승 아니면 하락. 상승 50, 하락 50인데 하락 50이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경우 누군가 멋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물건들을 비슷한 가격,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봤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온다고 해서 조급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실수요자 부분이라면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괜찮아요. 자, 박준홍 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분양권 투자, 청약, 그 다음에 갭 투자. 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 청약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박준웅님, 링코프르님이라고 써주셨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라고 속상해 하실 것만이 아니라 와신상담 기다리시면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시 조금 조급해지면서 움직이고 싶어하나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다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분양시장, 얼마 전까지는 서울 강남, 서울 중심 지역이었는데 이제 수도권 분양시장까지 활활 타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24대 1 수직 상승, 수도권 84, 11억에도 완판, 분양시장 달아오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스쳐 지나가서 기억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위험성이 되게 높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마 청약시장, 분양권 시장은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여기 분양권에 피가 붙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언제 팔지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인천 검단 1순위 마감됐고요.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통장에 몰리고 있다. 서울보다 비싼 경기 아파트 완판되고요.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조급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조급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조급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고분양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에 좋은 입지가 있는지부터 찾아봐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광명이 나쁘진 않지만 광명의 고분양가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그거보다 더 좋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더 좋은 지역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현재 기축아파트의 매물을 한번 보라. 그리고 실제로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가 늘었다. 지방에서 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지방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채 중에 한 채 외진이 매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을 움직이는 큰손 30대가 2030 세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다. 20개월 만에 최대 매수. 자, 그만큼 매수 속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모습, 봐왔던 행동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장은 상승장이었잖아요. 상승장 후반이거나 침체장이거나 하락장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상승장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어떤 분이 다음에 나올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요, 상승장이 계속 되어 왔고 그러다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이 많다.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희망회로를 한 방에 뭔가를 또 해결하려고 돌리시는 분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앞에 있는 장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장표에 나와 있는 기사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동산만 보지 말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첫 집, 내 집 마련 경기도에서 최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신도시로 가겠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부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들어갔던 사람은요. 말 그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주변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시는 분이 있고 그 몰려 들어오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돈이 부족하니까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신도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것들을 돌려놓고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느냐? 아, 새롭게 집을 살 사람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청약 열기 뜨거워졌다. 국민 평수를 앞질렀다. 작은 집 인기 쑥. 중대형은 부담. 전용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평형에 눈 돌리는 수요자들.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첫 번째, 서울 소형 아파트 경기도로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 세상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이 대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봤고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겠다. 돈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역시 서울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서울 아파트가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요. 소형 아파트가 유행을 겪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84가 좋냐 59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90% 이상이 84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84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9 이하로 가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대체제를 찾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대체제를 찾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상승장이 진행되고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들을 사기가 쉽지가 않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는 시기를 보게 되면은요. 항상 상승장 후반이거나 침체장인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금리를 지금도 뭐 금리는 많이 올라갔지만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하기에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서 약간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등장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고 있다가 2008년 초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미국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즉, 대외 변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요, 지금 현재 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럴 것으로 보여지지 않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대외 변수의 영향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 대외 변수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지금 피가 붓고 있는 분양권 시장, 소형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연끌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시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장 때 돈 많이 벌어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제가 표현해드렸던 지금 서울 소형 아파트 국민 평수가 지금 8사인데 더 작은 집으로 관심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반등장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일수록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등장 나오니까 신난 사람들이 있죠. 물론 폭락 얘기하다가 지금 찝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저도 부동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평상시 보지 않았던 거시경제 환경도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대외 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무엇 얘기한다? 부동산 시장은요. 평상시에는 몰라도 이렇게 시장이 혼돈스러운 시기에는 항상 거시 변수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굉장히 따지고 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14년도부터 2019년, 20년도, 21년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시경제 변수 얘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저금리 상황이었고 외부 시장조차도 그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또 누군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도박 중독자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패턴자들한테 큰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서울 살기 힘들어. 맨 밑으로 가게 되면 주담대 갚는데 월 소득의 44% 쓴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컹하겠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큰 틀로 가게 돼 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돈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즉 지금 내 물건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샀잖아요. 이 물건을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2억짜리 아파트 2,500만 원에 산다. 갭투자들 우르르. 갭투자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갭투자가 유행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는 침체장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전세 가격이 한참 오르고 난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갭투자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갭 작은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물론 지역적으로 들어갔는데 입지가 좋은 곳이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화성, 용인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화성, 용인, 평택 이런 데 들어가죠. 근데 화성, 용인, 평택 중에서도 조금 선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갭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시장이 완화되기에는 아까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성, 용인, 평택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화성, 용인, 평택이 나쁘다가 아니라
똑같은 동네에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읽는 사람들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의 그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그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 그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버는 거지 꾸준히 조금씩 돈을 벌면서 매번 뭐 월급 받듯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전업투자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자, 그다음에 전세 자금 반환이 힘든 집주인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신탁사 특례 허용을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2, 3년 정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듯한 뭔가 경제 정책을 좀 경제 방향이 활성화되는, 즉 바꿔 말하면 그랬죠, 제가.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 경기 침체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경기를 활성화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침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좋게 앞으로 활성화된 쪽으로 가야 되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단 입지가 좋은 곳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숨을 돌린 거죠. 자, 한숨을 돌렸는데 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다 활성화가 되게 되면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걱정이 됩니다. 안 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주택 활성화 부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방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속상한 내용이겠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방주택 활성화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상황에서 또다시 벌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2달 정도 굉장히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신문지상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투기한 놈들 또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집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이면서 내놓는 것들을 2, 4년 뒤로 연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역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은요,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하방을 다져주는, 말로는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하방을 다져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물론 이제 조금 더 싼 쪽으로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입지가 좋으면서도 균형 가격이 깨져 있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사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인 겁니다. 결국 이런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 적이 그러면 과거에 있었냐? 정확히 2004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요, 2004년이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시장이 상승장 때 주춤했던 시기가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에 역전세난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정부는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이 하방으로, 즉 경착륙하는 것을 막아줬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 올랐던 지역은요, 서울과
당시 일기 신도시와 같은 일부 지역들만 집 가격이 올랐던 상황에서 규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이 상황에서 물량은 늘어났던 상황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역전세를 왔고 이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하방이 되면서 그 이후에 2005년과 2006, 7년 급등하는 현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때와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방을 막았다. 하방을 받쳐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밸런스 있게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외 환경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외 환경적인 측면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아직까지 숨어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또 파월 의장인가가 금리 올린다고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세금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한 채를 팔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한 채를 해가지고 갈아타기 형식으로 해서 어떤 관리를 하겠다 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 말 듣지 않고 행동을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또 누군가는 그 시점에 대외 변수나 기타 내부 변수에 의해서 또다시 흔들렸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승자는 이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보내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분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일 때는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반등장이 오니까 또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이 오거나 또는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무 때나 돈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과 경험으로 체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빠는 처음이라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시간을 길게 가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복리 효과가 더 확실하게 올라오거든요. 중간에 잃어보시면은요, 그 복리 효과로 올라갔던 거 다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롤백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말로는 빨리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겠지만 또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된다면 계속해서 투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베팅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베팅할 때와 기다릴 줄 아는 때의 타이밍을 알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속된 말로 헛짓거리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느꼈던 단 한 줄, 상승장일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기회를 준비하라. 이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 대책을 한번 보니까 역전세란이 가장 먼저 한번 봐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역전세라는 것들은 하방을 다져주는 것들로 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와 줄어드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전세란에 관련된 역전세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가장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는 또 다시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전세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입지가 좋은 중심지부터 외곽지까지 전세 매물이 빠지는 속도, 그다음에 전세 매물의 가격대가 움직이는 거, 현재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밖에 주거비 부담 완화라고 바로 또 옆에 있죠. 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것들을 추가 공급을 하겠다. 청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 즉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분양권도 사실 만만치 않고 취득세준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청년 계층, 2030 세대와 같은 계층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대출과 같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겠다, 연착륙하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금액대 때문에 정해져 있겠죠. 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요, 철저하게 연착륙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반등장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반등장이고 주로 상급지와 중급지에서도 상급지에 해당되는 것이 반등장이 나왔고, 그네들이 이전에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반등장일 뿐, 실제로 정부가 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 변수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취약계층인 역전세난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핀셋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또 지금 동상이몽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 중에서도 좀 있죠. 유감스럽게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격한 건가요? 근데 저격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은요, 단순 논리로 하나 둘의 인과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게 있는데, 다행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중후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볼 때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급 기반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3기 신도시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다만 신탁사 특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조합 대비 2, 3년 단축이라고 하는 것. 결국 정비사업에 대해서 촉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비사업에 대해서 촉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의 패턴으로 되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고 접근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업이 빨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기존 신축 아파트 같은 것이 올라가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업성이 더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면 틀림이 없죠. 문제는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가 됐을 때 그래서 투자자가 몰리고 가격이 오른다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 좀 리스크가 존재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집을 별로 안 사잖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뭐가 발생하냐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시장이 애매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챕터 중에서 공급 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세난과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역전세 대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연착륙 방안이고요. 공급 기반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다 좋은데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노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 한번 받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가감하게 님이 반등 자격이나 체력이 좋지 못한 부분이 약점이다. 새마을금고 이슈도 있고 미래는 모르지만 예정 신용카드 대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까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갖지는 말아라. 투자자들 또는 이제 약간 새가슴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신용카드 대란 글쎄요. 가감하게 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직접 당시 신용카드 대란 당시에요.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그때 삼성캐피탈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삼성캐피탈 근무할 때 그때 아론 패스라고 하는 상품,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드림론 패스가 나왔을 때인데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삼성캐피탈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랑 합병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흘러갔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에는 회복,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고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마을금고 이슈도 있고요. 외국 대외 변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마인반스님인가요? 단순 지역 이동이 필요 상황으로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갈아타기 어떻게 보시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기준점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심리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 건데 기준점 효과라는 거는요. 내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들어와 있으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인만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 잡고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원래 상급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대세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는 상급지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에도 투자 타이밍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보니까 단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회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죠. 그게 뭐 전세를 빼고 이동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 타이밍상 상급지는 이미 올라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꽤 괜찮았던 상황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속된 말로 타이밍 놓친 상황이거든요.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행동이 기준점 효과에 맞춰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들을 꼭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갈아타기를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을 버려버리면 또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얘기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급지로 갈아타야 되는 거 그거는 후퇴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잠시 움츠려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 괜찮다. 왜 그거를 단번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 못했다고 이걸 해야 되는 말에 대해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트님 올려주셨네요. 현재 수도권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보게 되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고요. 다시 이게 그 지역의 기분양 아파트나 기축의 매매가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유사한 가격대의 서울 분양이나 기축 아파트 가격이 싸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청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청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하고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질문의 속성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청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현재 사는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싸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디테일한 질문이에요. 어떤 특정 시기 전후의 디테일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질문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질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다음에 지금 사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청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질문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의 분양가. 지난주에 제가 광명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광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명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수도권에서 이슈가 되는 분양가를 보게 되면 높은 수준, 네, 광명의 고분양가, 다른 지역의 고분양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완판이 되고요. 이게 다시 그 지역의 기분양 아파트나 기축의 매매가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연한 현상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상승장 초반에 봤단 말이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피가 붙으니까. 그쵸? 피가 붙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승장의 투자 방법,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상승장 초반 때는요. 투자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왜? 옛날에는 아무도 투자 안 한다. 다들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 급한 사람들, 조금 미리 그 캐치가 잘한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 막 들어오고도 그 다음에 눈치 없는 사람들까지, 그다음에 밀려서 들어온 사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의 분양가가 완판되고 높은 가격에도 완판되고요. 가격의 분양이나 기축아파트 매매가를 자극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승장 후반부에는 완판이 되고 그 지역의 기분양 아파트나 기축 아파트의 매매가를 자극하는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뒤에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완판이 된 아파트가 갑자기 분양 높았던 피가 푹푹 떨어집니다. 기분양 아파트는요 더 떨어지죠. 아니면 아예 안 오르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청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게 유리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입지가 아니라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그런 광명보다 목동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가 그런 동네가 보인다면 기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기축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기축 아파트는 12억 13억을 주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청약 같은 경우는 1억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뿐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그 어떤 첫 번째 질문은요. 기축 아파트 가격이 더 싸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승장의 투자 기술만 가지고 고분양가가 또 다음번에 고분양가로 나올 것이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상승장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맹신한 채 들어가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바로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랬던 아파트, 아까 다시 말했지만 광명 아파트가 고분양가라고 얘기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 뭐 성남 아파트, 뭐 평촌에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라고 얘기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엄청나게 올랐던 과거 용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보면은 다시 그 가격을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버블세븐 사람들의 심리까지 다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유행했던 중대형 이래가지고 용인의 고분양가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요. 이제서야 그 가격에 도달해서 한 3, 4, 5년 정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계속 그렇게 유지된 지역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질문에다 또 하나를 더 얻는다면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그 지역에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곳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질문 하나 가지고 되게 복잡한 얘기를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도권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의 분양가가 높아도 실제로 완판되고 그 주변 아파트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향후 무언가 더 발전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발전될 만한 곳에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주택자, 1주택자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쫓겨서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는 거다. 사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가산 이런 것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지역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게 부침이 있을 것인데 좀 더 싸게 사는 분들은 돈이 있거나 조금 싸게 사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의 서울 쪽이나 기축 괜찮은 지역들을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 서로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다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단순 논리로 답을 찾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번에도 이것들을 또 축약시켜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쭌파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 있고요. 경기도에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미분양된 분양권이고요. 이유는 기축 대비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분양가가 주변 기축이 2022년 전고점 대비해서 1억 5천 정도 싼 가격. 현재 하락장에서는 기축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 보입니다. 입주 시점에는 물량도 없어서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면 집값이 오르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역을 얘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쭌파님께서. 그래서 그냥 경기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들 정말 외곽 지역들을 제외하고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이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이 접어들려면은요 더 싸게 샀던 비슷한 지역에 더 싸게 샀던 물건들이 가격을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질문 속에서 아마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투자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본인이 하시는 행동은요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단순히 입주 물량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 2년 안에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 잘못하신 행동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장 리스크가 존재하고 시장에 아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돼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투자해놓고 단순히 입주 물량만 봤다?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시장 자체가 이미 침체장에 빠져들었을 때는 입주 물량 적은 것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입주 물량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긴 시간 동안 안 해보셔서 그런 건데 입주 물량이 영향받는 거는 일반적인 건 맞는데 침체장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난 길게 보고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또 괜찮은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흔히 말하는 A급, B급, C급 중에서 A급 지역을 하신 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얘네는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기축 가격이 하락하든 아니면 분양가가 비싸 보이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승장의 여파가 남아서 단타 쪽으로 접근하셨다. 쭌파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본인이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길게 보셔야 되는 물건이다. 지역 얘기 안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난감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평택, 안선, 오산의 외곽 지역의 분양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신 것 중에서 최고로 잘못하신 거고. 왜? 지역에서도 한참 외곽이죠.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장 때 경기도 물건 올랐을 때 평택, 오산, 안성이 후반부에 올랐다는 거 아시죠? 후반부에 올랐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을 받는 곳이다.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그나마 평택은 낫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긴 투자 시간을 견디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갈아타기를 이거나 분양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가제트님도 그렇고, 고분양가 또는 기축아파트의 싼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을 그동안 보게 되면은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고분양가는 큰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 분양가로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분양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분양가가 그냥 단기적으로는 반등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축 아파트 가격과 그 기분양 아파트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승장의 투자 기술이라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그거 잘 안 맞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길게 보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 본인의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왔는데 밑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희든 채널이라고 써있는데 그분 거 한번 지방에 관련된 얘기가 쭉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흐름이 늦게 올까요? 2년 전에 매수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방 소도시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투자했으니까 시장을 넓게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평택, 오산, 안성 있죠?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 지역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서울을 기점으로 중심부부터 흘러가고 주변부로 흘러가고 경기도의 중심부부터 시작해서 외곽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순서가 중심부, 외곽, 중심부, 주변부, 외곽지 이렇게 흘러갔죠. 결국 사람들의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흘러간 것이 지방이었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흘러갔어요? 광역시로 흘러갔죠. 인구 많은 곳으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인구 조금 적은 데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정말 소도시로 흘러갔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어디부터 오릅니까? 서울부터 오릅니까? 지방부터 오릅니까? 서울부터 오르죠. 서울에서도 어디부터 오릅니까? 중심부부터 오르죠. 왜? 똑같이 떨어지는 시장에는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쳐다도 와보지 않습니다. 왜? 나도 싫거든.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심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서울 중심부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주변부로 번져나가고 지금 수도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넣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 수도권 지방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 냉정하게 서울부터 선택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에 2021년도까지 지방 소도시로 엄청나게 몰려갔잖아요.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들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곳들까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곳까지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꺾이게 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방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방을 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지방 광역시부터 보게 되죠. 그리고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그때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 호재가 있는 곳, 단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질 곳, 이런 곳들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방 소도시에 언제 온다고요? 제일 나중에 오죠. 투자할 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방 소도시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장의 흐름이 늦게 옵니다. 극단적으로 안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지방의 광역시급부터 시작해서 번져나가는 현상이 올 때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것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못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후회하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항상 복기라고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복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동산 노포라도 들어라. 제가 예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 경험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건질 수 있는 것들. 누가 하나 지금 현재 과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꾸준히 듣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 부동산 노포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